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버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근히 참고할 게 많은 6년 전 중국의 주식 버블 붕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알고 보면 어떤 부분은 뜨끔할 정도로 지금과 닮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 중국의 주식 버블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상하이 증시의 버블 폭락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볼 텐데요. 2015년 6월에 중국 증시가 완전히 무너져서 폭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증시가 폭락했었다는 말은 반대로 그 전까지는 버블이 낄 만큼의 폭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종합지수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근 1년간 끝도 없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지수가 1년 만에 거의 2000포인트에서 5170포인트대까지 무려 2.5배가 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2.5배가 넘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에서 20배가 넘게 개별적으로 오른 종목들도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당시의 중국 증시는 이렇게 끝도 없이 활활 타오르면서 버블을 키우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버블을 지적하는 논란이 나왔는데도 당시에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 15년 그쯤에는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이런 흐름이 아니었는데 왜 중국만 유독 이런 거품이 꼈던 겁니까? 사실 당시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데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버블을 키운 측면도 있는데요. 2013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은 주식시장 자유화라는 금융개혁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수수료도 줄이고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상장할 수 있게 주식시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 11월에는 외국인들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도 상하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후강통이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주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외자 유치를 늘리려고 주식시장 자유화 정책이니 후광통이니 뭐니 하면서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후에 중앙은행까지도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주가를 더욱 부양시킬 수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국영 언론 매체들까지도 나서면서 당시에 상승하고 있던 중국의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빨리 올라타서 주식으로 차이나 드림을 이뤄야 된다고 주식 투기 열풍을 자극하는 언론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몇백 프로 올랐니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됐느니 여기저기 재테크 정보니 하면서 뿌려댔겠죠. 수법 뻔하잖아요. 네. 분위기가 이러니까 당시에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던 수백만 명의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라서 차이나 드림이라는 순진한 꿈을 안고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초보 투자자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증시 흐름에 잘 편승해서 오직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중국 사회의 새로운 투기 계급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증시가 한참 급등하던 2015년도 기준으로 중국 내의 개인 투자자들 수는 대략 9천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 하루 주식 거래량의 90%가량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개설한 증권 계좌 수도 같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한 예로 2015년 5월 한 달에만 1200만 개 이상의 개인 증권 계좌가 신규로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열풍도 커지고 주식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눈이 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규모를 키워가게 된 거예요. 소액으로 할 때 수익률이 좀 잘 나오면 좀 더 많이 투자했으면 훨씬 더 벌었을 텐데 하는 그런 미련이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돈 더 땡겨오면서 투자금이 확확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당시 상황이 어제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는 자고 나면 계속 오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강하게 되는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2014년도부터는 중국 정부의 허가하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2:1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고 할 때 금융기관에서 200만 원을 빌려서 총 300만 원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일부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P2P의 온라인 대출에다가 사채 시장의 그림자 금융자금까지 끌어다 써서 주식을 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2015년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신용대출 규모는 중국 주식시장의 총 자본 대비 25%라는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2014년도에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신용대출 규모가 6,800억 위안이었는데 2015년 6월에는 2조 7천억 위안으로 불과 8개월 만에 무려 4배나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결국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확대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중국 증시의 거품을 키우면서 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로 작용했습니다. 개인들이 빚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2030 세대의 영끌이나 비투가 문제되는 것처럼 2015년도 당시의 중국 사회 역시도 젊은 세대의 투자 열풍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대학생 중에서 대략 30%가량이 2015년 버블 기간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해서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손실을 봤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중국 증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수가 2.5배가 넘게 주가가 상승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새로운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의 이때 당시에도 연일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으니까 기업들이 이런 타이밍을 노리고 신규로 상장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신규 발행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 거죠. 주식 가격 높게 평가되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기업들이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그렇죠. 사실 2013년도 당시만 보더라도 953개의 기업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24%가 더 늘어서 1182개의 기업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굵직굵직하게 상장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어찌 보면 지금하고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리스크라든지 버블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렇게 쉽게 주식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워낙 거침없이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다 실물 경제 자체도 크게 주춤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시장 붕괴가 오더라도 국가적으로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일례로 2015년 4월에 상하이 증시가 4,000포인트를 뚫었을 때 중국의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에서는 지금의 증시 흐름은 강세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냈는데요. 그만큼 당시 분위기로서는 쉽사리 주가 하락을 예상하기 힘든 시장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5년 5월 28일을 기점으로 중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지수가 6.5%가 폭락하면서 15년 만에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수가 6.5% 빠졌으면 개별 종목 초토화됐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이날 하루에만 260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 충격은 반짝 충격으로 그치게 되는데요. 이런 반짝 충격 이후에는 마치 중국 증시가 버블 논란을 비웃는 것처럼 다시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5178포인트까지 최고점을 기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금융감독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이 빌려서 투자한 신용자금을 우려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대출을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빌려서 투자한 규모가 클수록 투자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내려앉아 버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B2 증가하는 속도 늦추려고 수도꼭지를 잠근 정도 되겠네요. 네. 게다가 당시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인 MSCI 지수에 중국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라면 당시에 중국 주식이 MSCI 지수에 편입돼서 해외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쓸어 담는 게 예상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발표된 내용이 중국 주식이 빠지기로 나오면서 들어올 걸로 기대됐던 외국의 많은 투자 자금들이 중국의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MSCI 지수에 편입될 거라 생각하고 쭉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 2015년 6월 15일을 시작으로 그동안에 한없이 오르던 중국 증시는 이후로 3개월 만에 지수가 반토막 가까이 폭락하게 되는데요. 국영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주가 하락에 개인 투자자들이 당황해서 주식을 팔게 되면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될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못 팔도록 안심시키는 사설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역시도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까지도 낮추는 등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에서는 말이 좀 안 되는데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떨어지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시 매수하게 하려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떨어지는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중국의 국영기업들에게 주식을 못 팔게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조치를 취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후에 중국 증시는 거의 반년 만에 지수가 50%가 넘게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중국 버블 붕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버블은 공통점이 있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중국의 주식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맛만 보는 정도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사실 2015년 벌어진 중국 버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진행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블이 생성되는 과정부터 무너질 때까지 전부 정책하고 엮여있죠. 이 부분은 한 번에 다루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몇 부로 나눠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